반갑습니다. 오늘은 MFI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수식, 이거를 통해서 원리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RSI와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왜 그런지 살짝 맛을 봤죠. 오늘부터는 조금 깊숙하게 들어갈 겁니다. MFI의 움직임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원래는 그 계산을 직접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은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대신 이제 계산은 안 하고 계산은 하지 않고 그냥 직접 그러니까 계산을 하지 않고 또 원리를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자,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집중을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차트는 약세 다이버전스 상황이 나타났어요. 지금 고점은 지금 높아졌는데, 그죠? 근데 MFI의 고점은 내려왔습니다. 그죠? 약세 다이버전스의 상황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상승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약세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근데 그 상승 폭이 둘 다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을 했던 이 등락폭,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던 등락폭이 둘 다 20% 정도 되죠.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이 높아진 거죠. 네, MFI를 보겠습니다. 각각의 이 구간 동안에 요만큼의 구간 동안에 MFI의 상승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앞에 이 파동에서는 상승이 48.95포인트가 올라갔고, 뒤에 파동은 30.8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은 둘 다 똑같이 20%가 올라가서 비슷하게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높였는데, MFI는 앞에는 많이 올라갔지만 뒤에 파동은 적게 올라가면서 현저하게 적게 올라가면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렇게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큰 하락이 있었죠. 역시 다이버전스, 제가 다이버전스는 상당히 신뢰를 할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MFI의 다이버전스는 특히 더 몇 갑절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하락으로 간 모습입니다. 제가 이 과거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민망하긴 해요. 여튼 하락이 진행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MFI의 경우, 그죠? MFI의 경우에는 다이버전스 신뢰도가 무지하게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 똑같이 가격은 20%의 등락폭을 비슷하게 갔는데 왜 MFI의 등락폭은 다른가? 왜 적게 나오는가? 가격은 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고점을 높였는데 왜 MFI는 고점을 높이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상승 파동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 앞부분만 본 겁니다. 자, 첫 번째 상승 파동 부분에 이 MFI의 계산 기간을 제가 이제 14일로 해놨어요. 그래 했기 때문에 이 14개의 캔들을 제가 노란색 박스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13봉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양편 넣기를 하면 그러면 이 14봉입니다. 이 14캔들. 자, 현재 이 위치가 지금 이제 이 14일 동안의 최고점이죠. 이 고점이라고, 오늘이 이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4캔들 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중간에 뭐 약간 기간 조정을 거쳐서 또 상승을 해가지고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상승폭을 지속하면서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거래량도 받쳐줬기 때문에 MFI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겠죠.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5일이 더 흘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캔들이 더 만들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각도가 거의 상승의 각도, 요 고점까지 상승의 각도, 하락의 각도, 상승의 각도보다 하락의 각도가 더 가파르죠. 정말 강한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원래는 이제 이날이었을 때는 요만큼을 계산을 했죠. MFI 계산식에서. 근데 5일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산을 요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MFI 계산을. 그죠? 요렇게 이제 5캔들이 생기고, 그리고 계산식에서 이전에 5캔들이 빠지면서, 그래서 기존의 MFI의 계산식에 포함되었던 이 빨간색, 제가 빨간색 화살표 부분,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등락폭과 곱하기 거래량, 요게 빠지고 새롭게 들어오는 이 하락폭과 곱하기 거래량, 하락폭 곱하기 거래량, 기준가격, 요렇게 새롭게 계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MFI는 지금 현재 이 캔들을 기준으로 요만큼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14캔들. 이거는 빠지고 요거는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계산에. 그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거를 곱씹어 보면 MFI는 수식이 이랬죠. 100 빼기 100 나누기 1 플러스 C분의 B다. 요렇게 우리가 수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핵심은 C분의 B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C분의 B는 만약에 전일에 오늘이 이날에 치면 이 전일에 고가, 저가, 종가의 합보다 오늘의 고가, 저가, 종가의 합이 만약에 크다면, 오늘이 크다면 그러면은 요 고가, 저가,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3을 해서 기준 가격을 만든 다음에 이 기준 가격에 곱하기 거래량을 해라. 그래서 그 수를 C분의 B였으니까 이 B의 분자에다가 합산을 해라. 그 기간만큼. 그죠? 기억나죠? 그리고 만약에 전일의 고, 저, 종가보다 금일의 고, 저, 종가의 합이 작다면 그러면은 고, 저,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3을 해가지고 곱하기 거래량을 해서 C분의 B니까 요 C의 분모에다가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기간만큼 더해라. 요거였죠. 다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기존의 계산 범위에서 5일이 이렇게 경과를 하면서 이 5일 전까지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날에는 전부 다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다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가 큰 상태였어요. 이 분모보다 이 C보다 B가 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갔죠. 근데 이 5일이 경과를 하면서 5일 전까지는 분자값을 요때까지는 분자값을 크게 만들었던 이 부분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분자값을 크게 만들었던 이 부분이 빠지고 그 다음에 분모값을 크게 만드는 새로운 캔들, 하락 캔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MFI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니까 원래 C분의 B였는데 이 B를 크게 만들었던 요 다섯 캔들의 값이 빠지고 그다음에 C 분모를 크게 하는 5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MFI는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자, 분명히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5캔들의 하락폭이 11.38%였는데 거기서 다시 상승을 한 게 19.27%입니다. 그죠? 직전 5캔들의 하락폭은 11.38%. 그리고 재상승한 이 구간은 19.27%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 하락폭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근데 MFI를 보죠. MFI는 이 5캔들 동안 하락할 동안 36.96포인트가 빠졌는데 다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22.92포인트만 올라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첫째, 1번 이 MFI를 결정하는 직전 14일간의 계산값이 아직 지금 이 자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14캔들이죠. 근데 이 하락분, 분모를 크게 만들었던 분모값을 크게 만들었던 이 하락분이 아직 계산값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분모값이 커지고 분자값이 작아졌어요. 요게 작아지고 분모값은 커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가격의 상승을 쭉 해가지고 분자값은 플러스를 시켰어요. 요만큼. 분자값은 플러스를 알파를 시켰는데 아직 분모값, 분모값을 크게 만들었던 이 캔들이 아직 빠지지 않고 아직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도 큰 상태에서 분자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전 이 하락 5캔들 때의 낙폭 대비 거래량이 컸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방금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 하락을 하는 동안 거래량이 워낙 크게 터져버리니까 분모값이 더 크게, 왜? 이 하락할 때의 이 하락폭, 기준가격의 하락폭 곱하기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분모를 훨씬 크게 만들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결국에 뭐다? 아직 분모값이 크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또 두 가지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건 망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왜냐면 제가 지금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개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뭐라고 세력의 생각을 알고 개미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제가 저같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신의 뜻을 세력은 신이잖아요. 신의 뜻을 알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관찰자로서 한번 얘기를 드린 거니까 무조건 세력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만약에 첫 번째로 이 상승을 만드는 주체, 이 상승 파동의 주체 누가 올렸느냐. 이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큰 낙폭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재상승 19.27%를 올리는 이 재상승을 시킨 주체가, 이 주체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이걸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 이 경우에는 아직 가격을 상승시킬 최적의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격이 계속 상승을 지속을 하려면 가격을 올리려는 주체가 이 매도 잔량을 시장가로 때려가지고 시장가로 긁어서 상승을 도모할 때, 그때 이렇게 상승을 시킬 때 매도 압력이 적어야 됩니다. 매도 압력이 크면 그걸 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금으로 그걸 다 받아내면서 강력하게 올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올리는 세력이 가격을 올리는 주체가 가격을 시원하게 상승시키려면 매도 압력이 적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직전에 강한 하락이 나왔고 하필 이 하락 때에 거래량이 엄청 컸습니다. 거래량이 컸기 때문에 MFI가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그죠? 뒤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가 이날이라면 이 과거의 차트를 보고 이 정도의 해석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물린 개미가, 이게 만약에 올리는 게 세력이면 여기 물린 개미가 천지 삐까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일정 기간에 이렇게 수렴 과정 없이 이 수렴 과정을 겪으면 그러면 여기서 모아서 올릴 수가 있는데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급등을 시켜버리면 그러면은 여기에 물려있던 개미들의 매도 압력이 강하게 발생되는 겁니다. 본전이 오니까 금방 물린 지 5일 만에 본전이 오잖아요. 그죠? 여기 물린 매도 압력이 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가격을 올리려는 이 주체, 제가 세력이라고 그랬죠? 이 가격을 올리려는 이 세력은 그 매도 압력을 다 받아야 하고 그만큼 부담이 크다.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큰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거래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보잘것없어서 크게 못 올라가는 겁니다. MFI가. 반대로 얘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가격의 상승폭이 매우 크다면 이 MFI의 계산식이 상승폭, 글씨가 상승폭 곱하기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이 조금 덜 받쳐줬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크면 어차피 곱하기이기 때문에 분자값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 이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MFI가. 그죠?
상승폭 곱하기 거래량인 만큼 MFI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의 상승폭이 매우 크다면 MFI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MFI가 전고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 약세 다이버전스는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걸 다시 반대로 하락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말은 가격을 올리려는 그 세력, 주체의 힘이 매도 압력을 굴복시킬 만한 그 힘이 부족했다. 강력한 힘으로 매도 압력을 다 받아내고 올려야 MFI가 다이버전스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MFI가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정. 이 상승 파동을 세력이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직전에 결론이 이거예요. 직전에 이 하락 파동분, 여기 물려있는 개미의 매도 압력을 충분하게 받아내고 올리려는 그 힘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렇겠죠. 5일 만에 물린 가격이 다 본전이 오니까 개미가 다 매도 압력을 넣었겠죠. 그리고 이걸 올리려는 세력의 힘은 부족했다. 요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상승을, 이 두 번째 상승 파동의 주체가 이번에 세력이 아니라 만약에 개미라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요렇게 한번 제가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개미라는 존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격을 이렇게 상승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미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미의 집단적 탐욕의 순간입니다. 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상승을 확신하는 이 확증 편향 개미들은 시장가로 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탐욕에 쩔어가지고 이건 100% 올라가. 예전에 뭐 비트코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휠라 코리아의 그 마지막 부분도 그랬죠. 이건 계속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확증 편향 개미들이 집단적으로 집산 군중 심리를 만들어가지고 시장가로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단적 광기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면 개미도 가격을 상승을 시키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미는. 왜냐면 어떤 한 명의 집중된 자금력으로 인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집단의 의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누군가가 빠져나가면 그러면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개미의 힘은.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전 하락 5캔들은 가격이 충분한 상태에서 나온 하락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게 조정의 형태죠. 여기서 가격을 상승을 이렇게 쭉 했는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전저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구간은 조정의 구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조정의 형태로. 근데 이 조정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한다는 말은 이미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죠?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를 칠 거 아니에요. 공매도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현물을 사모았던 사람들이 쭉 가격을 상승시킨 이후에 파는 겁니다. 그죠? 이미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주식은 상승을 지속했고, 따라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주체는 수익권의 주체이고 이는 차익 실현입니다. 그래서 직전 이 하락 5캔들에서 판 사람들은 수익 실현이고 산 사람들은 다 물린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을 만약에 개미가 올린다면, 자, 여기서 쭉 물량을 사모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팔았어요.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조정의 형태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고 나서 이 파동을 개미가 상승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승 파동을 만든 이 주체가 요만큼으로 아직 다 못 팔았단 말이에요. 아직 다 못 팔았기 때문에 그 다 팔지 못한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의 매도 압력이 이 파동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모았던 사람들이 자, 다 못 팔아서
계속 꾸준히 계속 분할 매도를 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매도 압력 하나. 그 다음 또 뭡니까? 여기서 물린 애들 있죠. 물린 애들. 그 물린 애들, 물린 개미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하겠죠. 그래서 본전 실현의 매도 압력. 이 두 가지를 다 버티면서 상승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만약에 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해서 진짜 개미들의 무시무시한 탐욕에 의한 패러다임이 생겨가지고 전 국민이 막 다 때려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 그 힘이 매우 강해서,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모았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과 매도 압력과 여기서 물린 사람들의 본전 실현 매도 압력을 전부 다 버티고 상승을 시킨다면,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MFI는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MFI가 정고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이 MFI가 정고를 넘어서지 못하고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성공을 했으면 미친듯이 거래량 터지고 상승폭이 크면서 당연히 이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정고를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말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죠? 즉 이 MFI의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말은 비록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형태가 되었지만 거래량과 함께 살펴보니 직전 이 하락분은 그 하락폭과 거래량이 대단했고 그거를 상쇄시키는 강력한 상승폭이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됩니다. MFI가 이런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했던 이게 첫 번째 파동이고 이 두 번째 파동인데, 두 번째 이 상승 파동을 만드는 이들이 세력이라는 가정을 하나 했고, 이 두 번째가 개미라면 이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저는 이 후자의 케이스, 개미의 탐욕으로 인한 다이버전스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세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근데 이제 만약에 세력이 이렇게 샀다면 이라고 가정만 한번 해본 거예요. 사실은 이건 개미일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게 세력이든 이 두 번째 상승 파동을 만든 게 세력이든 개미든 간에 둘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MFI가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이 이후에 세력이든 아니면은 개미든 이 주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요게 세력이 만든 거였다면, 이 세력이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죠. 다이버전스가, 약세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실패를 했죠. 자, 그럼 이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자, 강력한 상승은 실패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매도 압력을 다 받아가면서 물량을 사먹기 때문에 이제 자금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도 압력을 받아내면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자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받아낸 물량은 있으니까 물량은 꽤 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공매도를 미친듯이 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현물 물량도 시장가로 미친듯이 집어 던지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공매도 치니까 매도를 미친듯이 쳐도 현물에서는 내가 수익을 거두지 못해도 내가 기관이야, 외국인이야. 그래서 공매도를 같이 치는 거죠. 빌려서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겠죠. 어차피 난 여기서 사가지고 갚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전에 여기서 실패했던, 만약에 세력이라면 여기서 실패했던, 상승에 실패했던 그 손실을 복구하고도 남는 이익을 얻겠죠. 세력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요. 공매도를 통해서. 상승할 때는 현물 투자를 통해서, 하락할 때는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력이면은 미친듯이 공매도를 칠 거예요. 그럼 가격이 당연히 하락하겠죠. 약세 다이버전스가 뜨면, 만약에 이게 세력이라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한다. 공매도를 칠 거니까. 그죠? 만약에 이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세력이 아니라
개미라면, 탐욕의 쩐 개미라면, 자, 상승은 실패를 했고, 약세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상승은 실패를 했고, 자금의 집중도 흩어진 상태입니다. 왜냐면 개미들의 집단, 집산, 군중 심리로 인해서 자금이 우연찮게 모인 거예요. 탐욕에 의해서. 근데 실패를 하면 자금이 흩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개미들은 물량을 꽤 쥐고 있습니다. 근데 개미는 손절을 안 합니다. 손절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물을 타죠.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도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들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가격이 하락하는데 개미들은 손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물을 탈 거란 말이야. 그럼 기관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력은 공매도 치겠죠, 당연히. 어차피 다 사주잖아요, 개미가 물을 타니까.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칠 거예요, 기관들도. 개미는 계속 물을 탈 거고. 그죠? 그럼 가격은 계속 하락하겠죠. 그러다가 어떠한 순간 이런 구간, 이 전저가 이탈되는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요런 순간이 나오면, 그러면 개미들이 공포가 엄청난 공포심이 생기겠죠. 공포에 의한 퍼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기 탐욕에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공포에서 뭐가 나온다?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투자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큰 상승이나 이렇게 큰 상승이나 이 큰 하락, 요런 거 이전에는 항상 군중에 개미들의 탐욕이나 공포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투자 심리학을 공부하면. 이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그 코스톨라니의 달걀에서도, 그리고 험프리 네일의 상반사고 이론에서도, 그리고 데니얼 카너먼 이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는 그 탐욕, 공포, 이 구간만 찾아낼 수 있다면 이후에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 이 MFI가 거래량과 같이 계산되는 이 원리를 통해서 개미의 탐욕과 개미의 공포를 우리가 MFI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면 이후에 큰 하락과 큰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욕과 공포를 가장 극단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MFI다. 왜? 상승 하락, 이 등락폭과 곱하기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누가 들어오는 건지, 누가 나가는 건지, 그리고 강하게 들어오는 건지, 강하게 나가는 건지, 괴리가 생기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예요. 제가 이 MFI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다이버전스를 다루는 이유가, 이 MFI라는 거는, 이 MFI라는 이 지표는 다이버전스를 보는 게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MFI는 사실 다이버전스를 보기 위해서 켜두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FI의 특징이 그래요. 물론 이 추세 속에서,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에서 어떤 그 상승 반전이나 아니면 뭐 하락 반전, 요런 거, 아니면 이 50선, 요런 것도 의미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 MFI라는 지표 자체가 가격과 거래량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그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가격과 거래량의 움직임, 뭡니까? 이 가격과 거래량을 같이 본 이 움직임에서 발생되는 괴리, 즉 다이버전스가 MF의 핵심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다이버전스의 사례를 차트로 한번 훑어드릴게요. 지금 자, 제가 차트를 찾아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아무거나 차트 하나 켜가지고 MFI와 그 다음에 이 가격의 괴리, 즉 다이버전스가 나온 경우를 지금 일단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리 보시면 여기는 트리플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그죠? 트리플 강세 다이버전스 이후에 큰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는 과장된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역시나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도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이제 트리플 강세 다이버전스죠. 그러고 나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고점이 높아졌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케이스죠. 고점이 높아졌는데 MFI의 고점은 낮아졌다. 약세 다이버전스 이후에 급락이 나온 모습이고, 여기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또 나왔죠. 이런 건 뭐다? 공포에 의한 다이버전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고점은 낮아졌는데, 이건 이제 고점은 낮아졌는데 RSI의 고점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이제 히든입니다. 히든 약세 다이버전스인데, 요거는 상당히 강력해요. 요거는 무조건 T 나와야 됩니다. 근데 히든 약세가 떴다? 그럼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다시 올라가면 다시 잡더라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히든 약세 이후에 강세 다이버전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 여기도 과장된 트리플 약세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가격이 하락을 했고, 자, 이 부분 보시면 가격이 저점을 낮췄는데, 자, MFI는 저점을 높였죠. 뭡니까? 강세 다이버전스 나온 거죠.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네.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는 이제 히든 강세입니다. 저점은 높아졌는데, 이 히든 강세는 두 번째 이제 조정 구간에서 나오는 파동, 다이버전스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한 이후에 저점을 찍고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반등을 했는데, 이 전 저점이 이탈되지 않아서 뭐다? 아직 상승 파동 중에 있을 때, 이때 MFI가 저점을 낮춘다면 이거는 히든 강세다. 히든 강세는 정말 강력한 상승. 결국에는 가격과 지표의 괴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 여기는 약세 다이버전스가 떴죠. 그러고 나서 하락을 하고, 자, 이 부분에서 과장된 트리플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도 강세 다이버전스 나왔죠. 그러고 나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 여기는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또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이게 이게 오늘이거든요. 최근에 저점을 낮췄지만 MFI의 저점은 높아지면서 강세 다이버전스 이후에 쭉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제가 대충 그냥 찾은 건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여기가 언제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동안의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 중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급등이나 급락이 나왔다. 이게 MFI의 다이버전스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를 제가 짧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MFI는 이제 가격의 등락폭과 거래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든 지표입니다. 근데 이 MFI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봤어요. 원리를 보면 결국엔 뭐다? 이 가격만 가지고도 우리가 괴리를 찾지만, 거래량을 같이 보게 되면 진짜 이게 어떤 자금이 들어오고 어떤 자금이 나가는 건지, 이 파동에서는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이 상승 파동에서 들어오는 세력은 어떤 세력인지, 개미인지 아니면은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괴리가 발생을 했다. 거래량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다. 가격이 하락을 한다. 즉 뭐다? MFI는 이 상승을 시키는, 하락을 시키는 이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세력일 수도 있고 개미일 수도 있겠지만, 세력이든 개미든 상관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실패, 그죠? 상승의 실패, 하락의 실패, 그로 인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된다. 왜냐면 MFI는 이 거래량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MF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괴리다. 보통 가격 지표들, 캔들과 밑에 하단 지표는 보통 가격 지표, 아니면 단순히 거래량 지표, 요렇게 보는데, 근데 가격 지표와 가격 플러스 거래량을 같이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괴리를 찾기가 아주 좋고, 그리고 이 괴리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승률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MFI라는 거는
뭐 인터넷 보면은 뭐 과열 구간이 뭐 80 이상이고 뭐 20% 20 밑으로 내려가면 뭐 침체 구간이고 50 돌파하면 매수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니야, 쓰잘데기 없어요. 이거 MFI 원리를 알면, MFI 수식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이거는 요런 뭐 과열이나 침체 돌파 이거를 찾는 지표가 아니에요. 요거는 괴리를 찾는 지표입니다. 즉 다이버전스를 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다이버전스만 봐야 돼, 사실 MFI는. 저도 MFI를 보면, 물론 저는 이제 뭐 과열 침체, 저는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보고 추세 속에서 이제 방향 전환하는 거 요런 거를 조금 보고, 거의 대부분 저도 MFI를 다이버전스를 찾는 용도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MFI는 RSI나 MACD에 비해서 다이버전스가 자주 나와요. RSI나 MACD나 스타캐스틱이 잡아내지 못하는 괴리. 왜? 거래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들어가는 하단지표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세력이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 왜?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1대1 거래가 됐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떤 그래프니까. 그래서 세력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하락을 시키고 개미가 뭐 실패를 하고 성공하고, 이 모든 것들은 가격 지표로는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MFI는 거기에 거래량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MFI는 일반 가격으로 만드는 하단 지표들에 비해서 다이버전스가 자주 발생을 하고 신뢰도가 높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쓸데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 MFI의 어떤 추세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키움증권을 쓰시는 분들은 MFI가 이게 없어요. 이 MFI가 요거 지수이동 평균선이 없어요.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는 뭐 50% 그러니까 저 MFI의 50선의 의미, 그다음에 뭐 방향 전환, 그리고 키움증권, 이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저는 키움증권을 쓰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뭐 지수이동평균선을 넣는 방법, 수식 MFI 만드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 안녕.